자,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자,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나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차감하지 않는다라 돼 있으니까 틀린 답이네요. 자, 두 번째.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올바르지 않죠. 3번.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B자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중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에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도 보관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 쪽에 해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판매 원가 쪽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틀렸죠. 따라서 답은 1번에 3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제조자산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입원가는 매입 금액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그런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매입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고요. 할인도 차감하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애누리 할인은 차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죠.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빼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자, 3번. 주 오정은 A사로부터 갑상품을 12월 10일 날 주문받고 주문받은 갑상품을 12월 24일 날에 인도하였다. 갑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갑상품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자, 12월 31일 대금은 50원. 그리고 다음에 1월 2일 대금 50원 해서 합계는 100원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주문을 받은 게 12월 10일 날 주문을 받았고요. 인도를 받은 건 12월 24일 날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인도 시점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이걸 인도받은 게 12월 24일에 인도를 했다라고 했으므로 12월 24일인 3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다음은 재고자산의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적송품이라는 것은 위탁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건데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아직 판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고상품에 포함이 되겠죠. 시송품이라는 건 시험 삼아 써보세요 라고 한 게 시송품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가방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방을 일주일간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계속 쓰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시송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 아직 판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죠. 일주일 정도 써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간다면 그거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판매가 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일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인식할 때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착품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 미착품이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물건이 도착했을 때 인도된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선적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겠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건 도착지에 인도됐을 때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넘겨서 계속 볼게요. 자, 5번.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하는 수식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매출원가 구하는 수식.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상품 재고잖아요. 그쵸? 자, 그럼 매출원가에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긴 총 매입액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냐면 판매 가능 상품액이에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이거 있죠? 총 말고 순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 두 개 한 개 판매 가능 상품액이니까 여기 53만원 있잖아요.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인 15만원을 빼보세요. 그럼 매출원가가 나오게 돼요. 자, 53만원 빼기 15만원 해보죠. 빼기 15만원 하니까 38만원 나오네요. 그게 답이죠? 자, 이렇게 구하면 매출원가를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안 어렵죠? 자, 6번. 기초상품 재고자산이 65,000원,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10만원이며 판매 가능 상품액이 25만원이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아까 판매 가능 상품액이 기초 플러스 단기라고 했죠?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하면은 매출원가잖아요. 그러니까 25만원 빼기 10만원 하면 얼마예요? 답은 15만원.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해서 수식을 외워버리면 굉장히 쉬워지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기말상품 재고액, 애누리, 할인, 환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총이익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식들을 좀 기억할 식들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총 매출액이 있어요. 이 총 매출액에서 만약에 매출 애누리 빼기 매출 할인 그리고 뺄 게 더 없네요. 그쵸? 매출 할인 있고 애누리 있고 매출 환입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보이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를 빼면은 이게 순 매출액이 돼요. 자, 총 매출액이 아까 50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매출 애누리가 만원, 매출 할인이 2만원. 그럼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보죠. 50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47만원. 이게 순매출액일 건데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이익인 거예요. 그쵸? 그럼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이제 빼볼 건데 원가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하는 수식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 재고에다가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이게 매출원가였어요. 근데 단기순 매입액 같은 경우는 구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것에서 보면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을 빼고 매입할 때 들어간 게 매입 환출이 있네요. 매입 환출을 빼주게 되면은 이게 순 매입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매입액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총 매입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초상품 재고액 총 매입액 여기 있네요. 20만원. 그죠? 그럼 총 매입액이 20만원에 매입 할인이 5천원. 그 다음 매입 환출이 5천원. 그러니까 만원을 빼면은 되네요. 그럼 19만원. 이게 이제 순 매입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순 매입액은 19만원 구했으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이 여기 보니까 10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이 19만원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만원. 뭐 앞뒤로 10만원이 더해지고 빼지니까 매출원가는 19만원이네요. 그죠? 자, 그럼 순매출액이 아까 구한 게 4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해보니까 19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47만원에 빼기 19만원을 해보면 매출이익은 28만원. 요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식은 어쨌든 요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그리고 순매출액의 매출원가 하면 매출이익이 나온다. 그 식들이 그냥 왔다 갔다 계속 계산이 됐을 뿐이죠.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8번. 납세물산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원일 경우 아래 자료를 보고 매출액을 추정하면 단 납세물산은 상품 도매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하면은 매출원가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타계정 대체가 있네요. 타계정 대체는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우리가 팔지 않고 빠져나간 게 타계정 대체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 다음 타계정 대체를 빼고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그게 이제 매출원가가 250만원이 나온대요. 자, 근데 매출 총이익이 260만원이라 했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매출원가가 아까 250만원이 나왔으므로 250만원을 뺀 것이 260만원이 나온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매출액이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알았어. 510만원이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이 510만원이 나온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빼기 기말인데 타계정 대체가 있으면 그것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 나오므로 매출이익과 매출원가를 더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식인데요. 매출액이 있고 기말 재고액, 매출 애누리, 할인, 매입 할인, 타계정 대체, 매입액, 매입 환출이 있어요. 내가 구할 건 매출 총이익이고요. 매출 총이익이 들어간 공식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에서 여기 옆으로 좀 치워서 놓을게요. 간단히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겠네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이익이다. 그쵸? 자, 그럼 매출 원가를 알아야 매출 이익을 구할 테니 매출 원가를 구하는 식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더라. 그쵸? 자, 그러면 기초 상품이 나와 있는지를 또 보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매출액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순매출액을 구해야 되니까 애누리랑 할인을 빼면은 요 총매출액이 순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요 매출액부터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 매출액을 적는 거는 순매출액을 얘기해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애누리 할인이 나와 있으므로 얘는 총매출액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과 애누리를 빼보면은
20만원 빼기 매출 할인이 2만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가 3만원. 자, 이렇게 해서 빼보면 금액은 15만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보니까 매입액이 있어요. 자, 매입액도 여기서 적었다면 순매입액이 아니라 총매입액일 거예요. 그러면은 순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고 매입 환출이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매입액이 15만원이고 매입 할인이 5천원 매입 환출이 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순매입액은 얼마가 되나요? 15만원에서 15,000원을 빼니까 13만 5천원. 이게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기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상품 재고는 제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 플러스 단기 빼기 기말이니까 요게 이제 단기 순매입액을 구한 거죠. 그리고 아까 타겟정 대체 뺐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순매입액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타겟정 대체 2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5천원이 있으니까 5천원을 빼면은 이게 매출원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25,000원을 빼니까 매출원가가 얼마나 봤더니 11만원이 매출원가네요. 그쵸? 그럼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여기 15만원.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11만원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은 4만원. 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숫자가 많으면요. 다들 좀 당황하고 사실 계산을 하기가 싫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시계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단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거고요. 여기 2번하고 4번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 그러니까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 기말재고를 책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1번. 이 실질재고랑 계속기록법을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개를 혼합해서 쓴다라고 하므로 혼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는 1번 개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법하고 우리 이제 평균법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흐름 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아까 실질재고조사법은 보통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고자산 수량의 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죠. 원가흐름의 과정에 따라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라 해당하지 않는 건 11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물량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게 맨 마지막에 남죠.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공정가치 즉 시가에 가깝게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 현재의 매출 수익에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4번이 여기선 제일 틀린 건데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되겠고요. 실제로 후입선출법은 일반 회계 기준에서 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징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우리가 일단 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선입선출법이 될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예전에 들어왔던 단가로 책정이 돼서 매출원가가 계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원가가 적으면 이익은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여기서 답이 되겠죠. 자, 14번.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다음의 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은요. 일단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은 뭐였어요?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었죠. 성격이 다른 건 3번이 되겠죠. 얘네 두 개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건 3번. 15번.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최근에 매입한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게 맞죠? 가중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총평균법이라는 건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거는 평균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계산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더라도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 부분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대량 생산하는 상품이 있고 하나하나씩 개별로 만드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죠. 따라서 답은 3번.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랑 그리고 그냥 지방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으로 매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수량이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윤이 가장 적게 나는 걸로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아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은 청솔상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10월 1일 날 기초재료가 10개, 그래서 개당 단가 100원씩 들어와 있고요. 10월 8일 날 매입이 30개, 그래서 개당 단가는 110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출이요. 25개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나갔을까요? 일단은 기초재료 10개가 나가고 그 다음 나머지 15개가 매입에서 나갔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개당 단가 140원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매출 원가를 따져본다면 얼마가 들었을 거냐? 아까 10개에 곱하기 한 개당 100원짜리 이렇게 하면 1000원. 그쵸? 그리고 여기서 15개 나갔잖아요. 15개 곱하기 하나당 110원짜리 1650원. 합치면 2650원이 나갔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매출을 25개, 개당 단가 140원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3,500원에서 빼기 2,650원을 해보면 850원을 이득을 받네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므로 답은 1번 850원이 되겠죠.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단 재고자산 가액이 실제보다 높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 플러스 단기 빼기 기말 재고를 하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더 많이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기초 플러스 단기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부분이긴 한데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를 하면은 이게 매출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 매출원가가 이루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일단 보세요. 자, 그래서 기말재고자산가액이 높게 됐다는 거는 얘가 이 기말재고자산가액이 높게 책정이 됐으니까 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뺄 게 많다면 여기는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빼는 게 많으니까 원가가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매출원가는 실제보다 감소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원가가 내려가요. 원가가 내려가면 빼는 게 더 적어지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매출이익은 실제보다 증가한다. 이해되시죠? 자, 매출이익이 증가되면 파이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실제보다 증가할 거예요. 자, 이익이 증가되면 자본도 증가가 되겠죠.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냥 우리가 이것만 글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그려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화살표 표시를 해서 그려보면은 금방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평가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을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한다면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요. 이거를 평가를 내려보니까 손해가 났더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그냥 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만약에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이것도 맞네요. 틀린 것은 18번의 2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시가는 매회 회계기간 말에 측정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저가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자산이 적게 책정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보수주의로 책정을 한다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발생되는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그냥 재고자산에서 빼게 처리를 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원가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더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실이니까 원가에서 더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9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에 대한 재고감모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원재료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원인이라면 매출원가에 가산해야죠. 답은 20번의 1번. 자, 21번. 제품 장부상 재고 수량은 200개이나 실질 재고 조사 결과 180개래요. 자, 몇 개 부족해요? 보니까 20개가 부족해요. 자, 개당 원가는 200원이고 시가는 18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냐? 몇 개가 부족했는데 얼마가 지금 금액이었는지를 따져보자면 원가는 200원이었고 지금 20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0원에 20개를 더하면은 이게 이제 감모 손실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예요? 4,000원. 답은 1번이 되겠죠.
밑에는 평가 손실을 예로 들여놨는데 실지 재고 수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지 재고 따져보니까 180개. 그리고 취득원가가 지금 보니까는 단가가 200원인데 시가가 180원이니까 20원씩 손해를 봤죠.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만약에 따져본다면 180개에 20원씩 해서 3,600원의 손실이 난 거고요. 감모 손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20개에 대한 손해를 책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실제를 뺀 20개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200원씩이니까 4,000원. 이렇게 감모 손실을 구한다. 자, 2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저가법이라는 거는 가격을 크게 책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냥 판관비로 처리한다. 자, 평관비로 처리한다. 보통은 이제 원가에서 빼버리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저가법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답은 그러면은 4번이 맞네요.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인 게 여기 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게 이제 저가법에 맞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맞췄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실기 부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보면은 확인 예제가 74페이지에 있는 평가 문제가 이제 확인 예제들이 묶여서 이제 평가 문제가 나와요. 그죠? 요거를 설명하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평가 문제는 다 풀게 되겠네요.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지금 8시 1분이니까 그럼 8시 10분까지 조금 쉬셨다가 8시 10분에서부터 저희 실기 부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